전체 패널 토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수입니다. 오늘 네 분의 아주 좋은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경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디서도 듣지 못하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각 분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연구 결과를 정해진 시간 안에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 정성과 열정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이용섭 담당관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기후변화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특히 남북 협력 방향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책이나 실제 앞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토론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5분을 사회자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남성욱 행정전문대학원장님 쭉 말씀드리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다음은 서강대학교 임채운 경영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기상청의 유상진 지진화산정책과장님,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 환경협력센터의 김성진 부연구위원님, 한국기상산업협회 류성현 회장님, 미래기후 대표이십니다. 자, 5분 토론에 임해 주신 분께 따뜻한 박수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시간을 50분 주셨는데 5분을 나눠버리면 조금씩 길면 제가 결국 뒤에 밀려지니까 한 6분에서 7분, 아까 앞에 사회 보시는 분들도 좀 야속하지만, 그런데 뭐 야속한 뜻을 얘기하실 필요도 없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제가 전체 토론에 몇 차례 라운드를 거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토론의 쟁점을 몇 가지만 띄우겠습니다. 하나는 남북 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상욱 대표님의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가 있었는데 초기, 중기, 장기도 있고 5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를 좀 더 실용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주시고요. 끝으로는 기상청 또 산림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협력 방안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고요.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발표는 우리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남성욱 원장님, 임채용 교수님, 유상진 과장님, 김성진 연구위원님, 유성현 대표님, 이렇게 순서로 여쭙겠습니다. 저 앞에 시계를 잘 보시고 7분이면 내 시간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지막에 또 유튜브에 질문도 있거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좋은 토론을 하여 주시는 남성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회의를 하는데 정말 조금씩 진전을 하시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만치 날씨 예보를 많이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25일 날 독도의 날을 맞아서 인생 버킷리스트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야, 강릉에서 가는 날 파고가 3m 이르니까요. 탑승객 500명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거의 배멀미로 식음을 했습니다. 이야, 독도를 가서도요 10분 전에 저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고가 1m 이상 되면 부두가 없어서 이 저반 배가
3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았는지 겨우 저반해서 딱 30분 체류하고 나오는데 기상 관측을 하여튼 총동원했습니다. 저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는 날, 드디어 다음 날 오는데 이 기상청을 막 계속 서출했더니 파고가 1m랍니다. 울릉도에서 강릉까지. 이거 호숫가를 달리는 듯이 배멀미가 없어져요. 이야, 3m하고 1m에 제가 8월 25일 날 백령도를 갈 때는요, 1박 2일로 왔는데 딱 오후 4시에 문자가 왔어요. 인천 항망청입니다. 기상관계로 내일 아침 인천에서 배가 못 들어오므로 나가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백령도에서 1박 2일을 더 했습니다. 기상관 측의 고마움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 자료 없는 상태에서 너무들 고생을 해서 만드셨는데요. 2천억 투자해서 뭐 최고 1조 5천억까지 사회경제적 효과를 나온다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은 좀 가슴 아픈데 지난 10월 13일 날 보면 이 임진강 환강댐에서 북한에서도 무단 방류를 함으로써 또 소규모의 피해를 나왔습니다. 제가 2005년에 임진강 수해방지대책회담 대표로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콘크리트 시멘트 보내주면 댐 만들겠다. 우리는 보내준다. 그런데 선조사를 해야 된다. 3박 4일 동안 선조사 후지원, 선지원 후조사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비행기 타고 나왔습니다. 한강댐 방류하는데 좀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저희가 정말 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그 노티스 하나 안 해줌으로써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남북한 기상기후협력을 뭐 오랫동안 보면서 정말 한강댐 협력만이라도 하나 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인센티브 안 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 예산으로 뭐 국회에 정말 여야를 막론해서 댐 방류할 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기상장비 몇 대 준다. 협상을 해보러 가면요. 제 얘기가 굉장히 비학문적인 얘기 같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이런 구체적인 제안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얼마 줄 거냐, 뭐 줄 거냐거든요. 그때도 그 댐 막는 거 딱 콘크리트 얼마, 철근 얼마 딱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준다 얼마든지. 근데 현장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먼저 주면 현장 보여주겠다. 그거 가지고 밤낮 싸우다가 그냥 돌아왔던 경험인데 좀 구체적인 오늘 뭐 여러 협력 방안 좋은데 조금 우리 장동현 교수님은 한강댐 한번 협력 모델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조금 왜냐면 그 과거에 입실험하던 경력이 있는데 이게 현존하는 피해가 나는 거니까 얼마든지 뭐 국회도 저는 뭐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참 협력에 뭐 기상 장비를 보내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한강댐은 늘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명수 산림 아주 뭐 과학적인 모델을 잘 만드시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5년 동안 한 1,500건의 스팟을 분석을 했으니까 1년에 뭐 평균 한 300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북한에 조금 여러 차례 다녔는데 조금 현장하고 이 모델하고 좀 약간 좀 뭔가 적정 괴리를 조금 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개성에 가시면요 박연폭포 이쪽은 산림보호지역이라 뭐 남측만큼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거 딱 벗어나면 완전히 또 민둥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의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 산불 발생이 약간 좀 현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게 협동농장들이
저쪽으로 가면 이 산 중턱에 협동농장들이 많은데 그게 산불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난방을 하고 그걸로 요리를 하고 뭐 그런 게 산불로 좀 잡힌 건수가 저는 이 300건 안에 좀 많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산림이 우리처럼 빽빽한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딱 보호지역을 벗어나면 제가 묘양산, 백두산 쪽도 가니까 딱 보호지역에는 뭐 남쪽 산림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거만 벗어나면 이게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걸 이렇게 스팟을 이렇게 빨간 걸로 5년 동안 했다 보니까 북한에 산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조금 오인 날 수 있어서 조금 현장을 보고요. 남북한을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지형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8월 30일 날 평양에서 신의주를 갔는데 213km더라고요. 청천강 건너자마자 이게 산 그림자 같이 있는데 우리 지리산, 한라산은 야산 느낌이 날 정도로 산이 이렇게 뾰족하고 험준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기상이 남측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모델을 열심히 잘 만드시는데 조금 현장하고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로 풀어주시면서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또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에 대한 차이도 좀 반영이 된 것인지 더 검토를 해주십사는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예, 독도 백령도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배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서강대학교의 임채훈 교수님께 토론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통해서 한반도의 기후 변화라든가 온난화 또 산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돌발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남북의 기상기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기상기후 협력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2009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을 했고 그 뒤 10년이 지나서 이 연구 이외에 특별한 연구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된 그 연구가 그 뒤에 최근에 나타난 그런 그 연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에 연구에서는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북 기상협력을 통하여 예상되는 남한과 북한에서의 기상 예측 능력 향상이 야기하는 남한과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의 감소 규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 기상협력을 피해 절감 효과에만 초점 맞췄다. 두 번째, 이 활성화 효과는 간과했다. 활성화. 특히 농업 생산성이라든가 기상 산업의 이 생산 유발 또는 고용에 대한 유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 비용을 간과했다. 이 협력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기상 협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비용을 간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상욱 대표께서 발표하신 정의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그 좁은 정의에서 벗어나서 넓은 의미로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자연재해 피해 감소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기상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상 정보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고려합니다. 직접 효과는 대부분이 비용 절감이라든가 피해 저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져 있고 간접 효과는
관련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대한 유발 효과를 고려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사회경제 효과를 추정을 한 부분은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상협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별로 효과를 다르게 추정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009년 연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남한은 자연재해 규모, 피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의 연구는 이제 1995년에서부터 2008년까지의 10년 평균에 남한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1조 5천억 정도 추정합니다. 1조 5천억. 근데 최근에 그 재해연금에 따르면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3천억대입니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형의 그런 그 방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10년 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북한의 기상협력을 하게 되면은 남한의 재해 저감 효과는 줄어들 거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북한의 이 재해 저감 효과는 매우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북한의 기상이변에 따르는 홍수, 가뭄, 산림에서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북한의 재난재해,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그 GDP의 몇 %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 효과를 산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한 기상협력 하게 되면 남한의 자연재해 저감 효과는 작지만 북한에 대해서 매우 크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접 효과로 해서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은 우선 남한에는 기상 산업에 대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간접 효과로 해서 유발 효과를 계산할 때 한국은행의 산업 연간표의 계수를 씁니다. 그 한국은행은 산업을 대분류로 나눕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산업별로의 생산 유발 개수, 부가가치 유발 개수, 수입 유발 개수, 또 취업 유발 개수, 고용 유발 개수를 추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하고 고용 유발 효과를 고려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품의 수요가 일단이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되는 그런 그 전후방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개수는 10억 원 단위당 또 유발되는 임금 근로자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임상욱 대표께서는 이제 구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사는 연간표에 보면은 조직 운영비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측 장비나 시설 투자비는 기계 및 장비에 해당이 되고 통신 부분에 대한 거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산 유발 개수하고 또 고용 유발 개수를 추정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전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김영수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이 사회경제적 편입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저는 남한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남북 협력 비용에서 연간 2천억 정도. 그게 아마 그 이전에 남북 기상 균등화 연구에서 나온 그 비용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만 추정을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상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미래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북한에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 사회경제국가로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업에 대한 피해 부분은 이제 재난 피해 저감 효과에 들어가지만 기상 정보를 활용했을 때 활성화 효과로 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부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창의 복분자 생산에서 기상 정보 활용을 했을 때 농업 생산성이 얼마나 증대되느냐 이런 연구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북한에 주는 시장점이 매우 크다. 하지만 좀 더 그 치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서는 되지가 않고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조직과 인력과 뭐 농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상 협력만 갖고서 이런 생산성이 증대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기상 부분에서의 이 남북 협력뿐 아니라 농업 부분에서의 남북 협력도 뒤따라가야 된다. 저도 뭐 북한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수리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여기서 기상 장비, 기상 정보만 준다고 과연 생산성이 얼마나 증대될 거냐 이런 부분은 조금 두고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상 장비가 제공이 됐을 때도 타임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학습하고, 그리고 그 작물마다의 그런 그 활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 단위의 농업조합이라든가 농민들이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차가 필요한데, 기본적인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 단가치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그 효과를 볼 것이냐는 부분은 퀘스천이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유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 효과는 아주 작게 재저감 효과로만 초점을 맞춰도 매우 크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상산업 이 북쪽은 재저감으로서 얻는 효과가 크고 남쪽은 기상산업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오늘 그 추정한 경제적 사회경제 효과는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더 앞으로 나가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남쪽에서는 혹은 그 북쪽의 농업 생산성 이런 부분까지 하면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9년의 연구 다음으로 이런 주제의 연구가 참 모처럼 오랜만에 의미 있게 나왔다는 평가도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또 토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지하자원이 북한에 많이 묻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치죠? 자꾸 그 지하자원 관련된 책임자한테 물으니까 뭐 몇 조입니다. 그랬더니 십몇 년 전에 했던 그 몇 조가 지금까지 나온다고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숫자는 선점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발제에서도 1260명, 7천억 원에서 1조 519억 원의 어떤 유발 효과 이런 등등은 후속 연구를 작도할 수 있고 나중에 축적되면 처음에 이렇게 발표한 이 연구는 누구 거였는가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편익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숫자화시켜 주신 그런 것이 저에게는 발표 들으면서 참 잘 다가왔습니다. 임채영 교수님의 토론의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았습니다. 자, 이제 유상진 과장님, 기상청에 계시면서 특히 지진, 화산 정책 전문으로 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토론의 말씀을 주실까 엄청 궁금합니다. 자, 토론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 발표를 통해서 그 남북 협력 분야에 있어서 기상이나 지진에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남북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좀 더 전략화하는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금방 그 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지진도 지진이지만 백두산 화산에 대한 감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거의 그 사례로 우리 기상청의 국제협력 담당관께서 아까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기상관측장비와 황사관측장비를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남북협력 사업의 단초를 여는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그리고 가장 또 아쉬웠던 거는 실시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황사가 내려왔을 때 어떤 북한 쪽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그게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저희 기상청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발표해 주셨던 남북 기상협력의 필요성 어떤 방향성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이나 이런 거 방향에 기반해서 첫 번째로는 저는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상호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게 아까 우리 남 교수님께서도 한강댐 협력 모델 구체화를 제안하는 게 남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좋은 협력 모델이 꼭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상호이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협력을 해갔으면 좋겠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의 정보 공유가 꼭 돼야 된다. 그거를 어떠한 인프라를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도 그 정보는 북한도에도 도움이 되지만 남한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공유에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이고요. 그런 하에서 그 추진 전략으로 이제 한반도 기상 관측망 확충이나 정보 수집 체계 마련 뭐 이런 쪽을 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우리가 인프라도 설치해주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다면 그 정보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서 공동 재해 대응을 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한강댐이라면 그 한강댐 관련해서 또는 태풍이라면 태풍 관련해서 또는 백두산 화산이라면 화산 관련해서 그런 공동으로 재해 대응하는 그런 체계 그 한라인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제언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좀 전략 세부 과제에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좀 지금 생각이 난 거는 아까 산림청에서 이렇게 좀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실제 인프라를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의 그 리모트 센싱 방식으로 관측한 그 자료들은 수십 년 자료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 지역의 어떤 기후나 기상 현상의 취약성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서 그런 기반 정보를 북한한테 주면서 활용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인프라를 설치할 때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지 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구조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제언을 좀 드려보면서 그래서 통신망의 어떤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신망 구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공동 재해 대응 체계까지를 좀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협력 방안들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제언을 드리고요. 이제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기록에 보면 946년경에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로는 7이라고 해서 최고가 8이거든요. 그러니까 7이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화산 폭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소규모 분화들이 한 16회에서 뭐 31회 정도 있었다라고 지금 역사 기록들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03년이나 1925년도에도 화산 분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라고 하면 백두산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과거 일이다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백두산 화산은 그 전조 현상도 어느 정도 감지도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언제라도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특히 남한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북한에도 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체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두산 화산의 효과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국내 관계부처 간 협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각 부처 간의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역할 정립이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화산 활동을 감시 예측 경보하고 실제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하는 거, 그다음에 과학기구와 그 출연 연구기관은 화산 마그마 분화 거동 관련 기초 연구를 하고 인력 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화산 재난 대응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 그리고 통일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사실은 남북 협력 여건이 조성된다면 실제 관측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처에서 역할이 좀 분담돼 있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는 화산재 피해 경감 종합 대책을 17년도에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으로도 백두산 화산 과제가 포함돼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 기조에서 관계부처 간에서는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남북 관계가 그 조성이 된다는 거는, 호전이 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유동성이 있고 기약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협력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관측 자료를 얻는 것은 북한과 직접 현지 관측 협력을 통해서 얻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지진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백두산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5개 지점에서의 지진계 관측 자료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도 기상청이 그 지정한 화산특화연구센터하고 중국 지진청의 활화산 연구센터하고 협력해서 백두산 지역에서 현장 관측 자료인 화산가스라든지 온천수나 지표변화 관측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실제 이제 방문해서 그런 자료들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런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호전되면 그런 중국을 통해서 그런 백두산의 현지 관측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노력들은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중단되어 있는 국제기구 WM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북한과의 협력 사업들,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루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민간 그 학계에서 추진하는 국제 공동 연구 사업들도 있습니다. 백두산 관련해서 그런 공동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백두산의 어떤 가장 좋게는 실시간 그 관측소라든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거겠지만 그 전 단계로라도 연구 차원에서 참여해서 자료 확보하고 특성 파악하고 대응 체계 마련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좋은 제안들을 또박또박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서도 혹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예, 이런 실용적인 대안, 북쪽에 계신 우리 과학자분들도 잘 우리의 뜻을 짚어주셔서 나중에 회담에 만났을 때 서로 더 가까이 활발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유상진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성진 부연구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I에서 주로 국제 기후 협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요청받고 조금 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수요가 아주 높아진 게 기후 변화의 국제 협력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범위가 좁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협력을 넘어서 남북 협력에 해당돼야 되고 조금 더 기상청 중심의 어떤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큰 얘기를 먼저 하자면 기후변화 국제협력이란 게 뭐냐고 할 때 기후변화 대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신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일으켜가지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장기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형태의 협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뭐 선진국에게도 해당되지만 조금 더 가난한 나라, 조금 더 능력이 없는 나라들의 그리고 훨씬 더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는 선진국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협력의 형태에서 이거를 좀 하다 보면은 완화의 협력에 대해서는 물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 협력도 해야 되고 전기차 협력도 해야 되고 전기 수송 그러니까 그 수송수단 협력도 해야 되고 그 산업 부분이나 탄소 흡수 그러니까 산림 부분도 크게 보면 완화의 국제 협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에서의 그 온실가스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 않고요. 근데 북한이 공업 발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려면 이거 선진국 모델이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북한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명분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탄소 개발을 유도하는 완화의 이제 협력이 한 방향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조금 그러니까 기상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처에서 에너지나 이제 좀 수송을 다루는 부처에서 좀 중심이 되는 협력이 될 것이고요. 기상청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적응의 협력이 아무래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네 분의 발표도 적응의 협력 쪽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재 기상청이 하고 있는 국제 협력 사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한국기상산업기술 그러니까 KMI를 통해서 ODA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이 크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틀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그러니까 AWS를 구축하는 시스템 하나, 또 하나는 위성 수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태풍 현업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위험 수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주로 관찰을 할 수 있고 현황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도국에 구축해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보니까 베트남,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최근 6, 7년간 이루어져 있고요. 규모가 한 3, 4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큰 규모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그 정도 규모로 지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든 것이 이제 문제는 뭘까? 그러면 북한에다가 이 모델을 그냥 적용하는 게 왜 문제일까? 그러니까 북한의 수요는 지금 아까 발표 네 분이 하셨듯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후 적응 부분에서 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요. 지금 산림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홍수만 오면은 폭염만 오면은 뭐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왜냐하면 실패 국가니까요. 기본적으로 국가 역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적습니다. 똑같은 피해가 오더라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이제 북한의 현실인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기상청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런 종류의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ODA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한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사업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황의 문제죠. 북한의 현상에 대한 문제라고 귀결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기상청이 남북협력 사업을 고려할 때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완화나 적응 부분에서 적응 쪽으로 많이 갈 테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적용하면 될 정도의 우리가 실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좀 잘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계기를 통해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후변화 아니더라도요. 근데 우리나라 현태가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가 북한이 지금 제재 상황에 있죠. 2006년에 안보리 172 파교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안보리 23975 결의안까지 지금 무려 10번의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북한에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실 보건위생 부분만 최근까지 들어갔고요. 극단적으로 예외적으로 들어간 게 태양열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건 온실 재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규모의 태양열이 들어갔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재 상황에서는 기후변화 사업이 아무리 대의적인 부분, 인도주의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좀 어려운 사업이고요. 만약에 제재가 완화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업 아이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상청의 실력이 있고 그 ODA 경험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북 관계가 우리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아니면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특수거래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 간의 거래를 보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특수지향적 관계라고 우리 법률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개도국이라고 우리나라 법률상 가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개발기본협력법, 그러니까 ODA를 관할하는 법에서는 ODA의 대상은 개도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 한 10여 년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투명한 ODA 모델을 적용하죠. 지금 아까 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의 효과를 극대화된 남북 협력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제개발협력법에 투명성 있고 신뢰성 있고 결과 중심적인 모형을 구축해야 되는데 남북 교류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남과 북 간의 어떤 고유한 합의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투명성 부분에서 그리고 심사 부분에서 결과 보고의 부분에서 추진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 OECD 넥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투명성이 약화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모델에 있어서 기상 협력을 한다고 할 때 사업 아이템을 넘어서 이 모델 자체가 조금 더 투명 있고 조금 더 OECD 기준에 부합되는 조금 더 국제 개발 협력의 최근 개발 지표와 이펙티브 그러니까 효과성 증진의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맞춰서 그것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충분한 이제 법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수반된다면 지속 가능한 북한 개발 협력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북한이 개도국이냐 혹은 민족 내부냐 이 투명성을 어떻게 이런 논의를 좀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기후 개발의 협력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점을 마련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첫 번째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다자기구적인 아까 기상청 과장님께서 WMO 지금 요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WMO 이제 기상청 쪽은 WMO 아무래도 좀 집중하게 강하겠지만 최근의 추세가 ODA 추세를 보면은 다자 협력이 전체 ODA의 44%를 차지합니다. 양자보다 다자가 훨씬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100% 우리를 제외하고 ODA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다자기구를 이용한 ODA가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UNFAO나 UNDP나 세계은행 등이 이제 사업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자협력을 하자고 하면 북한과 다자협력을 하자고 하면은 항상 좀 꺼려졌던 게 이게 이제 국제기구에 돈을 집어넣고 국제기구가 알아서 사업을 하니까 한국은 좀 돈만 내고 너무 우리는 이게 좀 얻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ODA 추세에 좀 맞게 다자기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WMO도 넘어서 이제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그런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접근할 때 되게 중요한 최근에 나타난 개념들이 코어 베네핏입니다. 공동 편익이라고 이제 말하지는 개념인데 과거 이제 기상청 중심의 사업들 미세먼지 제거라든가 미세먼지 황사 관찰에 이제 많은 치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원이 똑같았습니다.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게 SO2기도 하고 CO2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 게 SO2, NO2기도 하고 CO2기도 하죠. 그래서 소스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 폴루션을 일으키는 거랑 클라이밋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랑 소스가 거의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 사업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기후변화도 잡을 수 있다. 기후변화 잡으면 보건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하면서 이 어떤 기후변화 사업이 일으킬 수 있는 큰 효과를 공동 편익이라 부르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작년 9월에도 월드뱅크에서 2억 달러 규모로 이집트에서 에어 폴루션 매니지먼트 앤 클라이밋 체인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에어 폴루션 부분과 클라이밋 체인지를 항상 엮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 사업으로 좀 일으키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대기 질연대화 부분이 기상청에서 좀 고안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자기구의 흐름을 좀 보시고 이런 사업 좀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꼼꼼히 천천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 등등의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는 말씀과 함께 최근 추세인 다자기구를 통한 공동 편익의 극대화, 최대화 이런 관점에서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한국기상산업협회 유성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미래기후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사업자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기상산업협회인데 거기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토론 자리에 하게 해주신 이유는 지금 민간의 어떤 영역, 특히 산업계 영역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라 그런 취지로 그 산업계 입장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의 요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현재 그 지속가능 개발의 어떤 아젠다는 전 지구적인 그 아젠다로 있고 그것의 첫 번째 가장 이슈가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겠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의 어떤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어떤 상황을 좀 조사했는데 2013년에 재생에너지법이라고 북한에선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44년까지 이제 태양광, 풍력 등 그 저희 입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죠. 그걸 5기가와트 설비를 공급하겠다라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쪽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남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솔직히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도, 도로, 산림 그리고 이제 에너지 형태의 어떤 협력이 주가 될 건데 실제 이 모든 다 분야보다도 오히려 이제 기상 분야가 더 우선적으로 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기상 자체 관의 어떤 협력도 있겠지만 일단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타 분야랑 결합된 형태의 어떤 협력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기상청에서도 뭐 에너지 자원 지도를 많이 배포하고 있었고 북한도 마찬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그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자원 조사라든가 아니면 좀 기상에 따른 발전량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측 부분들을 같이 협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해 관련돼서는 이제 기상 관측 장비 공급 그리고 관측 기술에 대한 어떤 협력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도로교통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부분은 옛날부터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함께 남한이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 큰 그림, 그러니까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이제 기상 분야의 어떤 역할 부분도 많이 그 중요성이 이제 대두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상 예측 기술과 관측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상 정보 사업이 현재는 이제 남한 중심의 어떤 그 정보 사업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한반도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산업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재 상으로는 그림이나 기대 수준에 현재는 머물러 있고 연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는 많은 이제 전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산업계에서는 이제 선관, 후민 뭐 이런 식의 어떤 단계가 솔직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아까 앞에 그 부족할 때 해주신 그 외덕재 임 대표님도 그 추진 전략을 5단계로 나눴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솔직히 이제 리스크 부분에서는 실제로 앞전 그 토론자이신 그 김성진 연구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기상청에서는 OD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을 기상산업계에서 이제 수행해 왔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기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그 OD 그 주제보다도 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 경험들을 실제로 기상산업계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이 일단 솔직히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른 그 외적인,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부분에 따라서 중단된 경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사업들을 중국에 대한 해외 진출 사업들을 많이 활발하게 벌인 상황에서 갑자기 사드가 터져가지고 올 스톱돼서 솔직히 기업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 솔직히 저도 이제 중국 진출하겠다고 했던 부분 모든 관계가 이제 차단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리스크 부분도 산업계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기상 산업 입장에서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확대라든가 일단에서 기상분야 특히 우선적으로 그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일자리 창출도 도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외대표 대표님 발표의 추진 단계에서 솔직히 5단계에서 어떤 산업의 어떤 역할들이 커지지만 솔직히 초기 단계부터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단계에서 소통 이해 차원에서 실무 접촉과 2단계 이제 기상정보 공유 및 교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정보들이 관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민간에서도 충분히 마지막 5단계에서 실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도 좀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무 차원에서 경험에 의한 조언도 해주셨고요. 선관 후민 그러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초기 단계부터도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위협과 기회 이 2가지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은식 교수님이 주셨는데요.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님이신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논의한 여러 가지 얘기들 참 귀하고 토론도 참 좋았는데, 한 가지 재해를 방지하려면 재해 방지 인프라를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능력도 또 부서의 능력도 키워줘야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이나 능력 배양을 위한 부서 간의 협업 어떻게 할지, 또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은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오늘 발제자 어느 분이 이걸 하실지 아까 발제문을 다 봐도 서로 안 하실 것 같길래 제가 이거는 교수님께서 주신 좋은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발제자나 토론, 특히 발제자분들께서 이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정해진 시간을 일부 본부장님처럼 칼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남북 협력 방안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징후는, 좋은 징후는 북한의 나무 심기가 예전에 몰랐던 것처럼 한 3년 내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도 그만큼 환경과 기후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그리고 관련된 법도 만들고, 아까 우리 옆에 우리 유성일 회장님, 대표님 재생에너지법부터 시작해서 환경법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강도도 높게. 그렇지만 땔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 산림, 수림화, 원림화가 이렇게 계속 되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는 동서독 사례를 보면 서독은 동독 통일될 때까지도 동독으로부터 기상협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동독은 기상학과가 있는 대학도 비밀리 했고, 그리고 이런 기상과 관련된 통계를 주는 것을 그렇게 동독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인데, 북한도 비슷한 분위기일 겁니다만 필요성이 높아지면 협력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10년 우리 기상청에서 또 관련 우리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아까 남성욱 대표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많이 성과를 가져온 것이 눈에 띄어서 굉장히 뿌듯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주제, 귀한 발표, 길지 않은 시간에 압축해서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토론가 4분께, 5분께 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협력 방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